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불안한 진동 같은 것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젊은 친구들은 벌써 몇 달째 취업이 안 된다며 한숨을 쉬고, 동료들은 전세금이 또 올랐다며 푸념하고, 주부들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계산대 앞에서 한참 망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도 시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미국의 나스닥과 S&P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반복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형주들 역시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체감 경제는 이렇게 나쁜 것 같은데 금융시장은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겉으로는 하나의 경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이 기묘한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경제를 크게 나누면 마치 건물 위층과 지하층처럼 완전히 다른 두 층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생활의 경제, 즉 지갑이 직접 느끼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금리, 환율, 주가, AI 투자 같은 숫자들이 움직이는 돈의 세계입니다. 과거에는 이 둘이 어느 정도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동네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 매출이 늘고, 기업 이익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랐고, 그러면 또 사람들 소득과 소비가 조금씩 더 풀리는 식의 순환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연결고리가 군데군데 끊어져 버렸어요.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데, 금융 쪽 화면 속 숫자는 오히려 더 화려해지는 이상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먼저 눈앞의 삶과 직결된 현실 쪽 풍경부터 차분히 보시죠. 한국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내 총 생산과 견줬을 때 가계부채 비율이 약 108% 안팎까지 치솟았다는 통계가 나오니까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떠안은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빚이 당장 폭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빚 규모가 소득과 경제 체력에 비해 너무 커져버렸다는 점이죠. 금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자 부담이 확 뛰어오르고, 그 순간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외식, 여행, 취미 같은 소비입니다. 실제로 한국 가계 전체가 1년 동안 이자로만 지출하는 금액이 최근 기준으로 약 80몇 조 원을 넘어섰다는 추정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 전체가 이자라는 이름의 월세를 거대한 금융 시스템에 매달내고 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비상금 역할을 해야 할 저축의 방패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계 저축률이 2023년 무렵 마이너스 3%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됩니다. 20여 년 동안 거의 보지 못했던 낮은 수준이죠. 저축이라는 건 경제적 안전벨트 같은 건데, 이게 풀려버리면 작은 충격에도 가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크게 늘지 않는데 전셋값과 월세, 학원비, 식비, 교통비 같은 고정지출이 조금씩 새어나가다 보니 통장에 남는 돈이 없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적자네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일기가 되는 셈이죠. 이처럼 지출을 최대한 줄이게 되면 동네 식당, 편의점, 미용실, 작은 쇼핑몰 매출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지고, 직원 수를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이 눈앞에서 당장 폭발적으로 터지진 않지만 서서히 바닥부터 스며들듯 진행된다는 점이 더 무서운 부분입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삶의 무게는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공식 통계에 나오는 청년 실업률은 보통 6% 후반 정도로 표기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늘을 합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몇 달짜리 계약직, 단시간 알바,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애매한 상태에 머무는 인력까지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약 21%를 웃돈다는 분석이 나오니까요. 숫자로만 보면 5명 중 1명이 사실상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내고 큰 소비와 투자를 피하게 됩니다. 인구 구조는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청년층마저 미래를 자신 있게 그리지 못하면
10년, 20년 뒤 실물 경제에 남을 상처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산층 가게의 체력도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데 손님은 줄고 배달앱 수수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윤이 서서히 갈려나갑니다. 겉으로는 간판 불이 켜져 있지만 실제로는 주인장이 자신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가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계층이 바로 한 나라 경제의 중간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기둥이 약해지면 위층, 아래층 모두 흔들리게 되죠. 가정 단위에서 보자면 소득은 정체돼 있는데 빚과 필수 지출이 동시에 늘어나니 결국 소비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생활의 경제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금융이 움직이는 층으로 올라가 보면 전혀 다른 서사가 펼쳐집니다. 증시 지수는 특정 업종 중심으로 크게 회복하고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이 차전지 같은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 연이어 발표됩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고 그 여파가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핵심에는 한국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훨씬 크게 의존하는 나라라는 구조적인 특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대형 제조업 수출이 전체 경제를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산업들은 동네 카페 매출이나 국내 소비 심리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 IT 투자 흐름과 기술 사이클의 영향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두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의 약 37에서 41%가량을 이 둘이 책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주가만 올라가도 시장 전체가 들썩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수익 구조는 한국 사람들의 지갑 사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글로벌 서버 투자, 인공지능 학습용 칩 수요,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 같은 요인이 이익을 좌우하는 구조니까요. 다시 말해 동네 마트 장바구니가 가벼워져도 미국과 유럽, 중동에서 AI 인프라 투자가 커지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소득이 답답한 사람 눈에는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저 위에서는 무슨 잔치를 하는 거지? 라는 위화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할 전력, 서버, 통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1년에 집행하는 설비 투자 가운데 대략 1조 1천억 달러 안팎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된다는 추정도 나오고요. 그중 3분의 1 이상이 데이터 센터, 고성능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AI 관련 투자에 흘러간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고 AI 서버용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반도체 업체의 실적 전망도 급격히 개선된 거죠. 이 말은 곧 한국 주식시장은 한국 가게에 쓸 돈이 아니라 세계 기술 투자 흐름에 더 크게 반응하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안은 우울한데 증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 덕분에 밝게 빛나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전 세계에 풀려있는 돈의 양과 방향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거나 자산을 줄이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마다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안전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돈이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와 신흥국 증시로 흘러들어갑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의 수혜를 자주 받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경기가 나빠서 경기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곧 금리가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기술주와 성장주를 더 밀어 올리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현실 경제에는 우울한 소식이지만 금융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역전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셈이죠. 이처럼 실물의 악재가 금융의 호재로 바뀌는 체계가 지금의 괴리를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런 양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만 봐도 대표 지수인 S&P 500을 움직이는 힘이 극도로 소수 기업에 쏠려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상위 7개의 기술 대기업이 이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약 30%대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죠.
이 몇 개 회사 주가가 동시에 치솟으면 시장 전체가 호황처럼 보이고 이들이 꺾이면 지수도 함께 휘청하게 됩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구조입니다. 대표 반도체 기업 둘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 분위기가 바뀝니다. 동네 상권이 얼마나 힘든지는 지수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만 보면 미국과 한국 모두 호황 국면 같다는 착시가 생기지만 정작 서민들의 삶은 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두 세계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몇 개 꼽아보자면 정체된 소득, 늘어가는 빚, 세대 간 간극, 고용의 불안정, 움츠러든 소비 같은 것들일 겁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현실 경제, 생활의 측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반면 금융의 층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글로벌 유동성, 데이터 경제 같은 용어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숨이 차고 기업의 수출 실적은 좋아지고 마을 경제는 위축되고 상장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는 풍경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부자와 서민의 격차 수준을 넘어 같은 나라 안에 두 개의 별도 경제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할 정도의 괴리입니다. 이 괴리가 계속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 위험 신호가 쌓입니다. 현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먼저 소비가 줄고 그 다음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흐름이 금융 시스템까지 번져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빚은 쌓여 있는데 소득이 늘지 않으면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자산 가격이 조금만 조정돼도 타격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수출 대기업 몇 곳이 좋은 실적을 내는 동안 가계와 자영업이 서서히 지치는 상태가 누적되면 경제의 아래층을 떠받치는 중산층이 빈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계층이 얇아지면 소비 탄력은 떨어지고 충격을 흡수해줄 완충지대도 사라집니다. 숫자로만 보면 금융 쪽은 한동안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숫자의 바닥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삶이 약해지는 순간 균열이 서서히 나타나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곧 다 무너진다는 식의 비관만이 정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 투자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전 세계 통화 정책이 만들어내는 유동성 환경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장 차원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지가 있고 대형 기술 기업들의 이익 또한 일정 기간 증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물과 금융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간 지점, 즉 전환기의 복도 어딘가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복도 끝에는 새로운 균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양쪽의 온도차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회를 전부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숫자의 축제를 줬다가 실제 삶의 위험을 못 본 척할 것인가? 라는 선택지입니다. 어떤 답을 고르든 지금 꼭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괴리가 왜 생겼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한국의 생활 경제는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고정비는 늘고 빚 부담은 커지고 저축은 줄어들고 청년과 중산층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 경제는 수출 중심의 구조와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같은 기술 투자 흐름 덕분에 다른 엔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른 궤도를 그리며 달리는 모습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이 한 번에 연결됩니다. 왜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 주가는 최고점을 향할까? 왜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업 실적은 좋아졌다는 기사만 넘칠까? 왜 동네 상권은 문 닫는 가게가 늘어가는데 기술주는 사상 최고가를 찍을까? 같은 의문들이죠. 결국 지금의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얼어붙고 시장은 돈의 방향을 따라 뜨겁게 끓고 있다. 사람들의 일상은 수축하고 있지만 기술과 수출은 확장 중이다. 이 두 세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괴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향후 우리 삶과 자산, 일자리, 세대 간 관계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괴리를 부정하거나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정확히 인식한 뒤 각자에게 맞는 선택과 대비를 차분히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